사실 이게 부동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정확하죠.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정부가 그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칠 때는 웬만하면 눈 딱 감고 사야 되는 그런 거고, 반대로 정부가 죽자고 경기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책들을 쓰지만 그 대책들이 잘 안 먹히다가 어느 순간 붕괴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붕괴될 때의 캐탈리스트 그 계기가 뭐냐?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부동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압박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해준다고 해서 뭐 물량도 좀 나오고 강남에는 뭐 금매도 나온다 뭐 이러는 상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세장이다. 연 한 5에서 10% 이상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5에서 10%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에서 5%면. 연 5에서 50% 정도. 뭐 제 기준은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국 기준은 그보다는 한 5% 낮추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20억짜리로 가정하면 2억 정도나 2억. 1억 정도는 오르는. 그거를 그럼 따라잡기가 이제 쉽지는 쉽지 않은 않죠. 장인데. 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7년까지 네. 공급 절벽이 너무 심해서, 특히 그 3기 신도시, 당장 제가 이제 제일 좀 기대를 거는 게 교산인데, 네. 교산이 올해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하고 3년 걸리는데, 보통 2년, 네. 3년 걸리는데 올해도 한 건 없다. 그러면 뭐 강남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신도시는 교산인데 뭐 없다. 참. 네. 그래서 서쪽에 대장 신도시 그리고 창릉 신도시 좀 들어올 텐데, 뭐 죄송합니다만 주변 지역이다. 거기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은 아니다. 네. 물량도 적고 왕숙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너무 공급이 없다.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죠, 그죠?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계속 동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2024년부터 시작됐던 그 금리 인하의 효과는 한 1년 늦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하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집값이 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주택 보유에 따르는 어떤 뭐 기회 비용이 좀 내려가잖아요. 은행 이자율 5% 준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그냥 자기가 들고 있으면 5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2,500만 원이 된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팍팍 주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번에 이런 여건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오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막 그러면 실질금리는 내려가잖아요. 실질금리는 내려가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가? 이 내수 불황에서. 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뭐 조선, 뭐 반도체, 전력, 원전, 뭐 변전소 설비 등등 아주 방산 뭐 몇 개 안 되는 한국의 아주 좁은 몇 개 산업만 호황이고, 나머지 산업들은 정말 끝없는 불황에 늪에 빠져 있는데, 물가 조금 올랐다고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 뭐 이제 주택도 사실 이게 뭐 더 올라간다고 해서 싸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비싼데 좀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하는 후자다. 거잖아요. 지금은 비싸긴 한데 더 간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거 5개 업종, 방산, 조선, 반도체 등등 이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략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대략 계산을 제가 한번 러프 한번 해봤더니 한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한 120만 명. 이제 그분들이 연봉이 올해 무조건 억은 다 넘었을 거고 2억도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거기 뭐 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부인장님 네.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다며요. 그리고 또 노조도 다 세서 네. 연봉도 실적 나오는 것보다 더 올릴 것 같은데 그 돈 들고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조건 집 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공급은 없는데 서울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30만 중에 한 절반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업그레이드 수요가 한 15만 채 있는 거고, 무주택자가 15만 있다고 그러거나 네. 또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서울 상경 수요가 또 15만 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금매를 받아낼 능력자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이제 또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또 책을 또 쓰셨는데, 이 사실 이게 부동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정확하죠. 예, 빠진다 하다가 또 올라가고 예, 빠진다 하다가 올라가고. 예, 과거 6번의 사이클 이제 네. 다가온 이번에 사이클까지 6번째 사이클을 보면서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정부가 그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주는 네. 이런 정책들을 펼칠 때는 웬만하면 눈 딱 감고 사야 되는 그런 거고, 반대로 정부가 죽작업 경기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책들을 쓰지만 그 대책들이 잘 안 먹히다가 어느 순간 붕괴되거든요. 근데 그때 네. 그 붕괴될 때 캐탈리스트 그 계기가 뭐냐?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딴 거 다 보지 않고 부동산 버블을 잡는 게 지금 모든 정책 중에 최고 중요해. 이렇게 결단 내리며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무리 장이 좋아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아무리 장이 나빠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주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해주고, 그죠? 양도세 그런 거 세금 다 깎아주고, 감면 네. 부동산 관련 세금 다 깎아주고, 투기과열주고 다 해제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다 철폐해버리고, 막 여러 채 사도 된다 막 이런 거, 경과 규정 두고 막 이런 거 만들어주면서 정부가 세금 막 깎아주면서 하면 아무리 시장이 그지 같아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우리는 23년이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반대 사이클. 절대 가격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갖은 규제가 가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공급 부족이랑 소득 증가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는,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힘이 맞서면서 시장의 힘이 항상 이럴 땐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올라가는 중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부동산은 영원히 오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금리 인상이라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붕괴되는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6, 27년에는 공급이 없는데 그 뒤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힌트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때쯤 됐을 때 27 지난 다음부터는 8, 9, 10으로 가면 아무리 분양이 지금 적어도 거기서 평당 뭐 기대대로라면 평당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가 네, 좀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건축비 1천만 원에 뭐 네. 각종 비용 다 해도 평당 3천만 원 정도 네. 아파트가 나오면 20평이면 6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 인근, 바로 또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바로 인근, 또는 강서구 바로 옆에, 또는 구리 바로 옆에 6억짜리, 5억짜리 20평대들이 나온다. 그럼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은. 그 주변 지역부터 조금 가격이 빠질 것이다. 그럴 네. 때 한국은행이 이제 내수 경기도 이 정도면 뭐 살아난 것 같고, 네. 또 급박한 해외 경제 변수도 좀 덜한 것 같으니까 부동산을 잡는 데 올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지난번 총재님처럼 2022년 때 경기가 그렇게 나빠도 금리 미친 것처럼 올리던 그런 형국이 또 나오면 까불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겠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타이밍을 보시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야죠. 사서 물려야죠. 사서 물려라.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시장이라는 게 유동성이 너무 적어요. 유동성이라는 게 수량이죠, 수량. 그 매매가 힘들잖아요. 일단 정부 규제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부동산 시장 규제가 너무 심해서 뭐 다주택자들 잠깐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금매가 나오네 만에. 근데 그 5월 9일 지나면 다 길던데. 그 집을 살 때 그때 되면 막 한 단지 3천 세대 중에 3개, 4개 보고 사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왔을 때 만약 진짜 다주택자 양도세 급매물 나오고 그럴 때는 능력되고 그러면 살만한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결국에 이제 부동산의 역사책이니까 지금 과거의 정책과 되게 좀 아주 흡사하게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967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967년 그 한강 개발하고 강남 개발할 때도 정부가 양도세 규제 강화하면서 네. 부동산 잡으려고 그랬고, 1978년 역시 양도세 규제 강화로 잡았고, 1988년부터 89년에 3기 신도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으로 잡았고, 네. 근데 그 뒤로 공급으로 잡은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규제 플러스 경기 악화로 잡았죠. 대표적인 게 뭐 2008년, 네. 그리고 2013년 저 하우스푸어 사태,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같은 경우 보면 다 정부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외부 충격 발생하면서 집값이 잡히지, 정부의 정책만으로 집값이 잡힌다 이거는 개발 연대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특히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닥을 잡는 건 굉장히 쉽다.
정부의 3종 세트가 나올 때 사라. 네. 그리고 파는 건 뭘 해도 오른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정부의 그 금리 인상과 정말 무거운 정책들이 나왔는데도 무시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결국에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올해 금리 인상한다면 뭐 쇼크죠. 예, 쇼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더 인하 안 하겠어요 사이클이지. 네. 금리를 이제 인상하겠어요 사이클이 지금 온다라는 건 지금 만약 온다면 그건 정말 쇼크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이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를 뭐 예를 들어 뭐 내릴 것 훨씬 같다. 낮춘다면 한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못하겠죠, 근데. 그냥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그 굉장한 불황이 오면 뭐 금리는 인하하겠지만 우리가 근데 반도체랑 조선이랑 네. 방산 쪽이 너무 경기가 좋아서 거의 지금 뭐 마지노선까지 왔다. 거기는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시장 금리가 근데 생각보다 지금 좀 높거든요. 그 주담대 대출 이자가 좀 높아요. 지금 대출 막 하다 보니까. 예, 정부가 네. 은행들을 아주 살찌우고 계시죠. 그럼 그쪽도 내려가기 쉽지 않다. 아니 내려갑니다. 거기도 내려가나요? 왜냐면 너무 마진이 많이 나니까. 마진이 정말 그렇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예, 역대급 마진이 나면 네. 예, 눈치 보다가 이탈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그 과거에 이런 정책을 쓰면은 이제 또 전월세도 지금 막 줄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대출 받으면 실거주해라, 뭐 토어제니까 실거주해라 이런 실거주주의 정책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가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막 집을 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또 나오잖아요. 반전세로 잠깐 대피하는 그런 세상이겠죠. 근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있어야 전세가 내려가는데 입주 물량이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규제 지역들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사고 파는 게 지금 이번에 양도세 중과 경과 규정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세 끼고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한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일부 매물만 전세 끼고 살 수 있을 정도니까 결국은 임대를 내줘야 되는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임대를 주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전환을 자꾸 시키려고 드는 그리고 전세 자체를 기피하는 네.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 거기에 밀려서 갭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전세가 올라가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30만 명의 고소득 직장인들 고소득 수출 대기업 직장인들이 이 전세를 계속 올려주는 이 집 사자로 가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 무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은 물려도 사서 물려라 뭐 이렇게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능력 있는 분들은 뭐 한 2년 정도는 장을 저는 좋게 보니까 2년 정도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팔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세금 부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 버티셔야 되겠지만 뭐 아닌 분들은 기다리면 어차피 실거주 2년 하고 팔면 되는 거라서 되니까요. 네. 2년 정도로 짧게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네, 특히 이번에 양도세 중과 경과 구정 때문에 네. 좀 금매가 나온다라고 하니 뭐 그런 거 잡을 만하지 않나 능력분들은 2년 안에 단기적인 어떤 충격이 올 확률은 뭐 아까 말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로 뭐 보시는 경기가 거죠? 엄청나게 나빠지는 거밖에 없죠. 그럴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지금 뭐 여기 거꾸로 지금 반도체가 200조씩 벌어버리면 이게 거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호르무즈 해협이 네. 장기간 계속 봉쇄된다. 그건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결국은 뭐 언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리면서 유가 내려가고 뭐 이제 그런 시기들이 올 때 경기 모멘텀들이 사실 뭐 당장 충격은 좀 있더라도 이게 또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면 그 충격이 풀리고 나면 또 오히려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경기가 지금 당장 아주 심각하게 나빠질 요인은 결국 미국의 AI 버블 붕괴되는 거 정도인데 또 돈이 많아가지고 아직 그 메가테크들의 돈이 아직은 너무나 많이 거기가 있어서 뭐 적자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프리캐시플로는 소진됐지만 네. 프리캐시플로가 소진된 거부터가 사실 투자의 시작이잖아요. 원래는 자기 돈만 갖고 투자한다는 게 네, 세상에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빌려야죠. 이제 빌리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빌리는데 터진다라는 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터지게 놔두기에는 사실 좀 이게 AI 전쟁과 같은 거라서 그런 것도 사실. 있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해 줄 거니까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올 때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든 더 버티게 지속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다 무너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집이 이제 고가권이면 그냥 뭐 전월세 같은 거 좀 살면서 뭐 주식 투자를 좀 더 해서 불리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국장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좀 느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훨씬 투자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막 큰 욕심 내지 말고 한 2년 정도 방망이 짧게 잡고 한번 들어가라. 예, 저는 뭐 그 2년이 될지 강 세장이 3년이 될지는 아무도 네. 모르지만 그래도 정책 금리와 수출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를 보면 올해 내년은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강세장이 끊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변곡점이 온다는 거는 금리 인상이거나 아니면 공급이 좀 유의미하게 늘어날 때 공급 가지고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공급으로 안 되고. 수출이 붕괴될 때겠죠. 수출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30만 명이 네. 갑자기 안 잘리면 다행이니까 착 달라붙는 불황이 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AI법을 붕괴겠죠. 그러면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그러니까 수도 제가 아까 네. 한 2년에서 3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은 짧게 보고. 예, 짧게 전망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 부동산은 4년 이상 뭐 굳이 예측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정책이 막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또 바뀌니까. 2022년에 뭐 전부 저 그러니까요. 둔촌주공 살려주기 위해서 다 그때 네. 정책 풀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불과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정부가 그 규제를 해서 오르냐, 뭐 오르기 때문에 규제하냐 이걸로 맨날 싸우시는데 이 역사의 반복을 보면 오르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세요?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사회 구조적 문제가 네, 해결이 안 사회 되는 구조적인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나 어떤 영향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자산은 다 반찬. 이게 메인 디시고 실제로 또 이번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우리 국장이 3일 만에 20% 빠지는 거 보면서 쉬운 곳은 아니구나 다 네.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다시 또 회복을 했지만 이제 계속 올라갈 때랑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는 또 약간 심적인 이제 차이가 교훈을 있으니까. 얻게 되죠. 아 쉽지 않구나. 어디나 돈 버는 건 쉽지 않다. 저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주식으로 어쨌든 돈 번 분들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대기업만 아니어도 그냥 내가 주식 투자해서 뭐 요즘엔 3, 4억 벌었습니다. 5억 벌었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오는 거를 지금 정부도 되게 경계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올까요? 아니면은 국장을 계속 더 끌어올려가지고 조금 더 저는 시간을 후자 같아요. 우선은 예, 네. 일단 기세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꺾이진 않았다. 그거는 이제 예, 국장에 반도체 대한 말. 국장에 대한 기대가 완전 꺾였으면 하루에 또 10%도 못 오르죠. 그래. 그러니까 장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기대를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은 있지만 그 우리 국장에서 수익을 크게 내고 짜릿한 맛을 보셨던 분들이 네. 끝났다 그러고 다 던지고 다 부동산으로 온다 이건 또 좀 너무 격하고 과한 예상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 한 6개월 정도 횡보하거나 그렇죠. 막 네.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막 그런 거가 오지 않으면 맞습니다. 우리 부영장님이 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그 자본 흐름, 자산의 흐름은 한 6개월 정도 시세 후행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또 뭐 정말 정부도 노력- 막 지금 뭐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예요. 음, 지금 주식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의도하는 저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을 키워서 부동산보다는 다른 대안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만들어 주려는 그 노력이 네. 시행되는 중인데 여기다 금리를 인상한다.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현금 빼곤 다 좋아지는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뭐 국장보다는 미장이 더 좋고 미장이 조금 더 또 낫지만. 낫고 뭐 그렇다라는 상대적인 매력인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좀 하는 거는 맞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괜히 보수적으로 막 이렇게 현금화 많이 하고 하시는 거는 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지금 상당히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본질을 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자산 배분 잘해라. 그거만큼 확실한 건 없고 이건 증명한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역사가 증명한 거 아닙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 리밸런싱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이 좀 혼란한 시장을 좀 헤쳐나가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인터뷰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